지금은 다 미국 소비자 물가 보고 있죠. 네, 아, CPI. 네. 정말 이렇게 저도 요즘처럼 매크로를 열심히 공부한 때가 있나 그래요? 싶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의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디플레 책 많이 나왔던 거 맞아요. 기억하는데. 그 불과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다 디플레이션 걱정했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도 않았었고, 사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이후에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할 때도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드물었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커피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노벨 경제학상. 네네. 폴 크루그먼이 네네. 반성문 썼죠. 내가 틀렸다. 네. 틀렸다. 네,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해도 이제 인플레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도 틀린 거네요. 그럼요. 네. 페드 연준 의장도 뭐 틀리는데요. 다 지금 이제 불과 그게 6개월 사이. 예. 진짜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직전에 다 안 일어난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남는 게 없다라고 이제 계산기 두들겨 드는 사람들이 다 틀렸죠. 다 틀렸고, 예. 결국 그게 또 전쟁 금방 끝날 거야. 이제 한 보름이면 끝나겠네 그러고 했는데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죠. 네. 지금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악이죠. 네, 시장이 최악인데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제 바닥권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그 막 주식이 1,400까지 빠지고 1,450까지 빠지고 할 때 이게 쌍바닥 잡고 올라갈 거야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때 반등 나왔을 때 이게 W자로 1900 정도 되면 한 번 더 꺾이고 갈 거야라고 대부분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V자 반등 있었고 그때 못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난 뭐 30년, 40년 동안 익숙해져 왔던 경제 논리, 미국 단일 패권 체제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와 이제 이런 어떤 효율을 위한 경제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계산기 두들기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또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닷컴 버블 때, 그죠? 이게 기술이라는 변수가 이게 뭔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경제적 논리와 기술에 대한 논리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정치의 시대. 이제는 정치라는 변수가 이제 상수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셨고 성과도 네네. 좋으신데 네. 이렇게 좀 매크로 지수가 네네. 주가에 네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네.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건가요? 되게 드물죠. 뭐 이렇게까지 뭐 정치 논리 때문에 모든 게 막 세계 경제가 휘둘리고 이런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 말은 이제 이미 그 세계 질서가 바뀌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미국 주도의 단일 패권 체제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뒤통수 맞는 거 봤잖아요. 네. 이미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유럽을 압박하고 뭐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그 세계 경찰로서 네네. 막 진짜 뭐 아시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저기 유라시아, 뭐 저기 뭐 아프리카 뭐 어디 안 거치는 데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약간 블록 경제식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단일 이런 게 조금 깨지고 있는. 맞아요. 이게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고 뭐 한동안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야기 하다가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원래 그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신봉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헤게모니를 전 세계에 퍼뜨리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자기의 세금을 풀어서 자국의 반도체 팹을 만들으라고 육지 산업이라 그러죠. 이제 그 미국 초창기 때 이제 했던 산업 정책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공부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렇죠.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읽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라는 거는 너무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더 어렵고 이제 더 하기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뭐 내가 매크로부터 뭐 기업 마이크로까지 다 이해하고 투자할래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투자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그냥 바텀업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
좋아하는 섹터, 이제 뭐 평소 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는 그런 품목, 아이템 위주로 해서 바텀업으로 투자하는 게 뭐 제일 오히려 심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의 상황 네. 속에서 좀 외부 요인으로 좀 많이 빠졌고 네네. 싸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은 네네. 그냥 좀 심플하게 다가가자. 그렇죠. 네. 다 뭐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겠습니까? 뭐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이 한다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요. 네네. 조금 현금에 좀 여유가 네네. 있다. 네. 그러면 조금 어떻게 주식을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네네네. 월급을 좀 받으시는 분이 네네. 있으면은 네.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네. 좀 정말 그런 분이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행복한 타이밍이요? 그렇죠. 행복하죠. 지금 우리나라 뭐 주가 뭐 PBR로 그러잖아요. 보통 주가가 오를 때는 PER를 따져요. 이제 주가 수익 배율 가지고 이제 성장성을 따지는데 요즘처럼 이제 하락할 때는 PBR을 따집니다. 그래요? 이제 자산 배율을 따지는데 지금 주가 자산 배율이 그 전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PBR 0.9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보통은 얼마인데요? 보통은 한 1.2배 수준이죠.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뭐 1배, 1.2배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보통 뭐 금융 뭐 아주 쇼크 왔을 때 이럴 때 뭐 0.8 정도를 그래요? 순간적으로 깨기도 하고 그러는데 0.9면 굉장히 싼 거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무역 수지 안 좋다고 하지만 그죠? 뭐 계속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자산은 또 내년 되면 더 쌓여 있겠죠. 그러면 PBR이 또 더 낮아질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야 될 타이밍이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뭔가 뭐 지금이 바닥인데 내가 뭔가 나중에 어떤 조금 길게 봐서 내가 시드머니를 제대로 뭔가 만들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 주식 사도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현대차. 요즘에 자동차 좋잖아요. 네, 자동차 현대기아차 워낙 또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오히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쌉니다. 네, 전 충분히 뭐 가격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산업을 알고 네, 뭐 자기가 만약에 뭐 IT 관련 회사에 다니거나 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잘 나오는데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주식들 지금 사두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어요. 1년, 2년 뒤에 놓고 보면 수익을 안 낼 수가 없는 가격대죠. 네. 한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좀 네. 궁금해지는 게요. 네네. 1년, 2년 정도 두고 보고 산다고 하면 네네.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그쵸. 지났을 때.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이클을 보고 이걸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쟁하는 애들이 RTX 3020 뭐 TXM 뭐 5687 뭐 이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AI가 알고리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AI보다 빨리 계산할 수 없잖아요, 사이클을. 네. 그걸 보고 뭐 한다는 건 좀 약간 쉽지 않은 투자 방법인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바텀업으로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생각이 들면 네네 그렇죠 분할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분할로. 그렇죠. 지금은 타이밍을 알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위기가 오니까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경기 침체가 보통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그죠? 이게 막 파티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경기 침체가 와서 확 주식이 작살나는데 지금은 그 오기 전에 다 미리 선제 대응해서 금리 끌어올려서 경기를 그렇죠 망가뜨리는 선제적 대응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요즘엔 다 빨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네네. 싸다고 생각하고 우량주라고 생각하면 네네. 성장성 있고 이러면 그냥 네네. 사는 그런 선택을 오히려 조금 그렇죠. 더 선호하신다. 네네 맞아요. 심플하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좀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고 이러면 썸네일 제목으로 네네. 뭐 한 지금 현금을 모아뒀다가 네. 6개월 후에 투자하라고, 네네. 1년 후에 투자하라고, 네. 그때 이제 기회가 한번 온다고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상징적인 그냥 그렇죠. 큰 바운더리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로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사실 전문가들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 작년 말에 올해 시장 전망한 거 맞는 거 보세요. 거의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전망하는 게 뭐 이게 얼마나 맞추겠어요. 4천 간다고도 했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2,300은 언급하신 분 한 번도 못 본 것 없어요. 같아요. 네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 이게 뭐 파월도 일시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돼서 이게 또 공급 지금은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라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기본적인 경기재잖아요. 그죠? 기초 원자재잖아요. 경제. 반도체가 안 좋은데 왜 원유는 좋아요? 그죠? 보통 그렇죠. 그 원유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재잖아요. 경기가 좋아야지 원유 가격이 오르고 막 과열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반도체는 경기 침체라고 작살났는데 왜 원유만 비싸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좀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보통 경기재가 원유하고 철강 같은 게 경기가 좋아야지 좋은 거고 이제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뭐 귀금속,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 와. 지금 뭐 그런 로직이 하나도 안 먹히죠. 그러니까 원유에서도 갈라지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주식이 보통 이렇게 빠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지고 해지를 하잖아요. 주식을 롱으로 잡고 원자재로 해지한 운용사들 다 작살 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주식도 빠졌는데 인플레이션 해지용 원자재도 다 빠졌어요. 그 채권도 다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채권도 폭락했죠. 네. 이게 다 원래는 상반에서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서로 이렇게 해서 자산 리밸런싱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건데 계란이 그냥 다 떨어져서 다 터진 거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너무 빠르고 이러니까 맞아요. 정말 심플하게 하는 게 맞아요. 최선일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면 그 로직들이 안 맞겠어요.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진짜 거대한 사이클이 하나가 더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끝나가는 거. 그건 네. 진짜 뭐 4, 50년 동안 하나에 네네.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이 맞아요. 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이제 계좌를 보면 네. 좀 마이너스 많이 기록하신 분들 있고 네네. 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더 힘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바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 주식을 파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 것 의미가 같고요. 없는 네, 것 의미가 같아요. 없는 거고. 사실은 손절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항상 기계적 손절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계좌에 있는 종목들 중에 기계적 손절 라인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또 그게 마이너스 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가 컨빅션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마이너스 15% 되면 일단 한번 팝니다. 그러세요? 네, 한번 팔고 또 사는데요. 또 물리죠. 어. 네. 그리고 이제 한 3번 하면 계좌가 정말 녹아요. 반으로 녹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 주는 이제 회초리죠. 그러니까 15%는 정하신 거예요? 제가 정한 겁니다. 네, 정한 거고 컨빅션 없는 거는 10%. 네. 되면 팔고 계속 녹더라고요. 촌농처럼 계좌가 녹더라고요. 네. 이번에 좀 그러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정말 날고 기는 선수들도 피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뭐 보면 정말 선수들 계좌가 다 터졌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이번에 이렇게 빠지는데 사이드카 한 번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죠? 보통 이 코로나19 때 그러면 진짜로 그러네. 사이드카 발동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 겁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몇 번 V자 반등을 몇 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러다 반등할 거야. 그래서 또 저가 밀수세 우르르 들어오고 또 몇 번을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 고문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직 버티는 분들도 그래서 신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코로나 때 사이드카 몇 번 발동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한 30%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발동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지수가 3,000에서 2,300까지 3,300에서 2,300까지 기초왔으니까 밀렸는데 와. 사이드카 발동하면 없었어요. 네. 그러네요. 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버티는 거랑 네네.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어디선가 이렇게 좀 조달을 해서 그렇죠.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더 사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분할로 매수해서 자기 월급의 이제 일부분을 계속 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좀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계좌를 방치하면 안 돼요. 기계적 손절을 하든지 항상 정리를 해야 되고 종목이 10개 있다고 10개 다 30% 빠졌다고 해서 반등 날 때 다 이게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도주 중심으로 오르거든요. 그럴수록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웅달 책방 같은 프로그램 열심히 보면서 어떤 게 향후 반등 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올라갈 때도 차별적으로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가면 그럼요. 진짜 속상하겠는데. 지금 다 빠질 때는요 오히려 다 우리 그 동지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합니다. 근데 반등 날 때요 남의 주식 오르고 내 주식 안 오르면요 그게 미쳐요 사람이. 네. 그때는 정말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우선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요 네네. 뭔가 좀 레벨업은 되나요?
투자 실력이. 사실은 항상 주식이 그렇잖아요.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그러잖아요. 보통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클 몇 번 겪어보면 항상 90%의 사람들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10%의 아주 소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틀렸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는지 뭐 이렇게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을 보면 일기 쓰시더라고요. 투자 일기 같은 거 많이 쓰시던데 그런 것들을 또 남겨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대 이런 상황이 언젠간 좀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반등을 할 텐데 그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나 혹시 주식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중국 쪽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밀리기만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그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한번 반등하는 것처럼 시그널 줬다가 이제 이걸 이제 그렇게 데드캣 바운스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1000포인트 빠질 때까지 거의 그냥 내리꽂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데 그 반등의 트리거가 지금 중국 경기 부양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거든요. 5.5%인데 상반기 엉망이잖아요. 그죠? 1분기 4.8% 했거든요. 2분기가 아마 1%가 안 될 거예요. 그럼 하반기 경기 부양 얼마나 해야 되나요? 한 7% 해야 될걸요? 그죠? 평균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국은 원래 딱 목표하면 맞춰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경기 부양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중국은 인플레이션, CPI가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대요. 그래요? 미국이 지금 뭐 8%, 9%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2%대인데요. 왜 2%대인 줄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삽니다. 모종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냈고 170여 개국이 냈고 CPI가 2%밖에 안 나오는 게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인도도 뭐 코드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우방국인데 러시아 경제 제재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삽니다. 뭐 지금 국제 유가가 만약에 뭐 100불 정도라 그러면 한 20불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사실은 CPI가 지금 사실 원유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뭐 CPI가 낮으니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중국이 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들이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가전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런 쪽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워낙 중국 상하이 락다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휴대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못 나가니까. 그죠? 뭐 못 샀던 것들이 이제 대기 수요들이 좀 이제 하반기부터 좀 올라올 거고 내년에는 정말 좀 스마트폰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동안 안 바꿔놨던 이제 구형 폰들 좀 교체 수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이제 오히려 주문량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버 쪽은 짱짱합니다. 뭐 서버 쪽도 오더 컷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빅테크 4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여기서 오더컷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은 오더컷이 나올 거라고 프라이싱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아직까지 수요가 괜찮은 편이고 괜찮은 와중에 내년에 이제 인텔의 신규 CPU하고 DDR5가 같이 이렇게 나와주면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을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게 높으니까 좋은 그런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63% 정도가 중국 쪽에 나오는 거고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의 86%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프록시라 그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반영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중국 쪽은 좋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를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싸고 뭐 업황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호재들이 많아요. 사실 삼성이 최근에 3나노 이제 게이트-올러라운드 성공했다고 양산 탄다고 했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호재로 반영할 수 있을 건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올 하반기에 한번 이제 반등 나오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은 방산산업. 네, 방산산업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게 옛날에 그 냉전 시대가 해체되고 네. 냉전 시대가 해체되면서 평화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평화 배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서로 막 언제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계속 뭔가 국방비를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국방비 많이 쓰고 무기 계속 사고 막 이제 쓸데없이 군인 늘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GDP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뭐 이제 동독이 이제 통일되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특히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진짜 국방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대신에 그걸 경제 성장 발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동안 경제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릇대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나토에서 이제는 뭐 GDP 대비해서 2% 국방비 지출을 하겠다. 늘리는 거예요. 네네, 늘리는 걸로. 그게 원래 나토가 기본적으로 GDP 대비 2%인가 몇 프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나토가 거의 유명무실화 됐었었는데 러시아 침공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정말 국방비 예산 엄청 늘렸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이 순식간에 그 무기 시장에서 뭐 빅바이어가 됐어요. 글로벌 탑3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지금 무기 소모하고 있잖아요. 계속 구형 무기들 막 거기서 터지는 뭐 전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60년대 70년대 막 만들어진 그걸 쓰고 것들이거든요. 있는 예, 거예요? 포탄도 다 소비하고 있죠. 다 옛날 무기들 다 없애면 그렇구나. 리스토킹 해야죠. 근데 이제 무기는 당연히 미국 무기 제일 사고 싶겠죠. 근데 미국이 공급이 되나요? 미국 그 무기 공급망이 다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로키드 마틴은 재고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갑자기 사야 되니까 그동안 뭐 관심도 안 뒀던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 괜찮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조단위 수주 나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조단위 수주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네네, 하는 그렇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 한국 항공우주나 뭐 하나 뭐 시스템 네, 같은 회사들은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 유망하죠. 그렇군요. 네. 반도체 방산. 그러면은 좀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네. 조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네네. 무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무리 그래도 좀 네. 이렇게 힘들어도 삼성전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사 모아가도 좀 네. 괜찮은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권이라고 네. 보고. 그렇군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데요. 음. 거의 진짜 락바텀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네, 저는. 그러면 그 정도 그 락바텀으로 좀 더 밀린다고 네네. 하면 그건 네네.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방으로 정말 최악을 가정했을 때 뭐 지수가 진짜 아주 뭐 닥터 둠 이제 뭐 그런 분들 이야기하실 때는 뭐 1800 뭐 이야기 하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뭐 여기서 뭐 한 10%대 정도 더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단은 훨씬 더 많아 보이니까 지금 뭐 우리 편안하게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네.